자, 기초이론과정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투자론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투자론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극복을 해내렸지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99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99번, 100번, 101번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있지만 본 과정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9번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라는 건데 이때 보수적 처리 방법은 보수적은 아주 보수적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보수적이다. 그럼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을 높게 예측할까요? 낮게 예측할까요? 낮게 예측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한 투자 수익률을 낮게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낮게 예측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난한 수익률을 어떻습니까? 낮게 예측한다 그랬죠. 예측하는 건 기대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낮게 예측했으니까 기대 수익률을 어때? 하향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세 가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수익률을 어때? 낮게 예측한다는 거. 예측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향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투자 수익률을 낮게 예측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자, 이를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A라는 이 투자 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이 투자인데 이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 구하는데 기대 수익률에 최대치도 구해보고 중간치도 구해보고 최소치도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치는 20%입니다. 중간치는 15%다. 최소치는 12%다. 가정을 합시다. 다음 이 투자의 요구수는 15%라는 이야기예요. 15%.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때 요구수는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수익률이다. 이야기했죠.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투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15%가 있어야 어때?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자, 반드시 15%는 있어야 어때?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인데 20%의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나는 15%만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 수익률이 기대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투자는 어때? 채택하겠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최대치를 적용하면 기대 수익률이 요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때는 투자는 어때? 채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중간치를 적용합시다. 자,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도 15%네요. 보세요. 15%가 있어야 투자인데 15%가 기대되니까 이때는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것이 같다. 이때도 투자 안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최소치를 적용해야 되는 얘기예요.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2%밖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최소한 15%에서 투자하는데 12%밖에 기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기대 수익이 요소는 더 낮다는 거지요. 그럼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 안에서 기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수적 처리 방법에서는 수익률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 기대 수익률에 어때? 최소치와 비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대 수익률에 최소치와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최소치를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낮죠? 요구 수익률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기각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때 기대 수익률의 최소치가 예를 들어서
16%라는 이야기예요. 16%. 예, 그리고 요구수익은 15%다. 그럼 이때 어때? 기대수익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겠죠? 처음 기대수익의 최소치가 요구수익보다 크다면 이때는 너무너무 좋은 투자이다. 이래서 투자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기대수익을 하향 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대수익의 최소치와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채택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각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기대수익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위험은 어때? 이제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부의 극대화를 달성한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어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가난한 투자 수익을 낮게 예측한다.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 보시면 99번입니다. 보수적 처리 방법이란 투자 수익률 가능한 한 어떻게 낮게 예측한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낮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 방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자, 핵심 내용 다 나왔죠?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하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뭘 하향 조정할까?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다 조심하자 그랬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수적 처리 방법은 위험을 상당수는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대 수익의 극대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0번입니다. 드디어 100번 넘어왔네요. 네, 100번은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이다. 나와 있죠? 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자,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이런 의미죠. 결국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은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나오면 뭘 떠올리자는 이야기야. 요구 수익률 이걸 떠올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뜻은 이처럼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 처음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이제 환원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미래를 현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현재 바꾸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할인율로 뭘 쓸 것인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쓰는 겁니다. 결국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 우리 배웠죠?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할인율로 결국은 요구 수익률을 쓴 셈이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자,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로 요구 수익을 쓴 셈이니까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자, 높은 이게 포인트예요. 자,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해서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꿔줌으로써 위험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수적 처리 방법과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은 잘 비교하셔야 돼요. 보수적 처리 방법은 가능한 수익률을 낮게 예측했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에서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할인율로 뭘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이다. 이때 위험 조정 할인율은 결국 뭘 이야기한다? 요구 수익률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물가가 안정되어 간다면 요구 수익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봅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떻습니까? 높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래서 위험을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101번입니다. 101번은 이제 민감도 분석이다. 이 기법이 있습니다. 자,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도 이제 위험을 처리하는 어때 하나의 기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투자의 순현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다라는 건데 이는 줄여서 우리가 어떤 순현가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현재 가치는 줄여서 현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줄여서 순현가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한 영어로 이제 NPV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Net Present Value 그래서 순현재 가치다 이러면서 NPV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지금 순현재 가치나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수익률. 자, 앞으로 또 우리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내부 수익률은 영어 첫 글자 떠서 우리가 이제 IRR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요인들이 여러 있다. 함수관계에 따라서 영어 펑션 첫 글자 가지고 F 이렇게 표현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먼저 자, 임대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공실률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영업 경비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다음 세금 보유기한 등등 여러 요인들에서 순현자치나 내부수익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자, 임대료, 공실률, 여경비, 세금 등등 요인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자, 이 요인들이 변함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보는 통계적 기법,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다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자, 이 요인들이 변치 않는다면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없다. 그럼 결국은 이 요인들이 변해야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을 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어때? 바로 이 부분들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것인가? 바로 이 위험 요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어떤 이제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이 어때? 변한다는 이야기. 그럼 결국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을 변하게 만드는 이 요인들이 어때? 위험 요소다 또는 투입 요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순현재 가치나 내부수익은 어때? 산출된 결과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자, 위험 요소가 즉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산출된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는 통계적 기법이 결국 뭡니까?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용어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임대료가 3% 상승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임대료가 3% 상승함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3% 상승하니까 순현재 가치는 자, 1%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결과를 해서 뭐라는 겁니까? 민감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여기는 공실률이 3%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공실률만이 3% 증가한다. 지금 공실률이 3% 증가하니까 순현재 가치는 5%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민감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이 3%가 변했어요. 그럼 3%가 변했는데 결국 순현재치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어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순현재치 변동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만큼 어때? 위험이 더 큰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본다면 결국은 임대료와 공실률 중 그죠? 위험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은 뭐가 됩니까? 공실률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순현재치 변동을 더 크게 했으니까. 자,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 공실률이다 알 수 있네. 이런 걸 찾아내서
위험을 어때?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법이 바로 뭡니까?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시험도 당연히 출제되었죠. 자, 위험 요소, 즉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산출된 결과치에, 즉 순 현재 가치나 내부 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보는 통계적 기법을 뭐라 합니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101번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이란, 예, 자, 투자 사업의 수익에 영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뭐 공실률, 여경비, 세금, 보유기간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다. 이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에 따라 투자 사업에 대한 순 현재 가치 또는 내부 승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을 말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결국 자,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위험 요소 또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이처럼 위험 요소 또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변동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를 보니까 임대료, 공실률 좀 더 변동을 때 심하게 만든 건 바로 뭐였어요? 공실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걸 찾아서 위험을 어때? 처리하겠다. 이 기법이 바로 뭡니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위험을 처리하는 기법이 여러 있지만 대표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적 처리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뭐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2번 내용이에요. 102번은 이제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라는 의사결정 기법이 있어요. 자, 평균 자, 분산 결정법이다라는 의사결정 기법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런 사례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간단한 사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A 투자안도 있고 B 투자안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제 A 투자안, B 투자안, 좀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더라. 그럼 여러 투자인데 이 중에 어때? 하나만 선택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기법이 바로 뭡니까? 평균분산 결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분산 결정법에서는 먼저 수익률의 확률 부분은 정규 분포한다 가정합니다. 정규분포 이것은 본수업 시간에 약간 이야기 좀 드릴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하튼 정규 분포한다 가정하에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다음은 분산, 표준 편차 일통해서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처럼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표준 편차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기호로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이처럼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뭘로부터 했어요? 평균. 다음 위험은 뭘로부터?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 자,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 의사 내리는 통계적 기법을 우리가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 결정법 여기서는 의사 내려서 고려한 변수는 딱 두 가지예요. 뭐뭐 고려합니까? 기대 수익률 그리고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A 투약과 B 투약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봅시다.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랬죠. 위험주로 표현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A 투약, B 투약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 투약, B 투약의 기대 수익률도 위험도 어때? 우리가 측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 투약, B 투약의 기대 수익률이 이처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데 A 투자니 B 투자보다 위험은 어때? 더 적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자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둘만 고려해서 그래서 A와 B 중 하나를 어때? 선택을 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지금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어때?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할까요? 적은 쪽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적은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기대수익이 좀 동일하면 위험이 적은 투자니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위험이 낮은 투자니 선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대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투자니 위험이 어때? 큰 투자를 어때?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에서 지배하는 투자안이 있고 지배당하는 투자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뭘 지배합니까?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배하는 투자는 A가 돼 있고 지배당하는 투자는 뭡니까? B가 되겠다. 그럼 B는 지배당했으니까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배제시키고 남는 뭡니까? A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A와 B 둘 중에 뭡니까? A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선택 원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지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 원리다. 결국 평균산 결정법은 뭡니까?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평균산 결정법을 평균산 지배 원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1번 케이스예요. 다음은 우리 또 이 경우를 봅시다. 자, 이제 A와 B의 위험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데 A가 B보다 기대수익은 더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2번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의사내리신가? 자, 저희들이 의사내리실 고려는 딱 두 가지죠. 기대수익률과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위험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이 같으면 당연히 어때?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수익이 높은 A가 B를 어때?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지배하는 건 A, 지배당하는 건 B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는 지배당했으니까 투자 대상에서 어때? 배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남는 A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 위험이 동일하다면 자, 기대수익이 어때? 높은 투자니 선택이 된다. 이것은 선택 원리를 어때? 우리가 지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기대수익이 동일하면 자,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있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수익이 어때? 높은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평균결정법 지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102번 내용이었어요. 자,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 모션 102번이에요. 자, 평균상자법 즉 지배 원리란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이처럼 A, B처럼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수익률의 확률분 정변을 가정하에 평균으로부터 뭘 구했습니까? 기대 수익률 구했다라는 겁니다. 분산 표준 편차부터 뭘 구합니까? 위험을 구한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 자, 분산 표준 편차부터 위험을 어때? 추정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 기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평균상자법 즉 지배 원리에서 의사결정 내려서 고려하면서 딱 두 가지다. 뭡니까? 기대 수익률,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쯤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위험이 낮은 투자를 우리가 설명드렸죠. 지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어때? 선택한다. 이것은 선택 원리를 어때? 지배 원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평균상 결정법이다. 이는 뭡니까? 지배 원리에 의해서 의사결정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관해서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설명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은 어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면서 위험과
위험과 자, 수익과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어떤 우리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평균분산 결정법은 기대수익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를 선택한 방법이다. 자, 우리 방금 말씀드렸네요. 좀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이선 의사에 내려서 고려하는 건 딱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기대수익률 그리고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질문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자, 이분이죠. 기대수익률. 이분 그리고 분산 위험이죠. 네, 자, 이용하여 투자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맞네요. 다음 3번 봅시다.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이는 우리가 말씀드린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수의 추이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 보세요. 기대수익률 어때? 하향 조정한다 그랬지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기대수익률의 최소치와 요구수익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 따라서 위험을 어때? 상당수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설명 드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자 한다. 이때 위험한 수속 낮은 할인율 아니죠. 자, 이때 할인율로 위험 조정 할인율 즉 요구 수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은 어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할인율 결국 뭡니까? 요구 수익이죠. 따라서 위험이 클수록 어때? 자, 요구 수익 상승하니까 할인율로 요구 수익 쓰는 개념을 했죠. 따라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어때? 높은 할인율 적용해서 장래 기대된 수도를 어때? 현재 가치로 자 환원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문에 어디가 잘못됐어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을 적용한다. 여기가 잘못된 거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자,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설명드렸죠. 이것은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이처럼 자, 위험 요소 즉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걸 분석하는 기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잘 이해하자 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고 틀린 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제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3번 살펴드립니다. 103번은 효율적 프론티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효율적 프론티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뭘 할 것인가? 그죠? 먼저 효율적 프론티어는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안이 있다는 얘기. 참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안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안을 어때? 연결해서 선으로 나타난 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자,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고, C 투자안이 있다. 아주 단순화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자, 그리고 위험이다. 위험은 주로 이제 표준 편차 값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10%, 표준 편차 2%다라는 거죠.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표준 편차는 3%예요. C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어때? 20%입니다. 표준 편차는 3%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겠지요.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 이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단순한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지배 당하는 것만 배제시켜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사례에서 먼저 우리는 자, 조금 전에 지배 원리 케이스 이야기 됐죠?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대 수익이 동일한 게 있는가 찾아봅시다. 그럼 A와 B가 기대 수익이 동일하네. 참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당연히 위험이 때 적은 투자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배 원리니까 당연히 기대 수익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이처럼 동일하다면 자,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한다. 그럼 이때 A가
A가 B를 어때?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지배당하니까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겠다.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기대수익이 동일한 건 없네요. 다음은 위험이 동일한 걸 찾아봅시다.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지 B와 C는 위험이 어때? 동일하네요. 그럼 참 위험이 동일하면 당연히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B와 C 중에 뭘 선택한 거야? C를 선택한다. 그럼 결국 B는 또 지배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례 보니까 투자한 B는 A에 의해서도 지배당하고 C에 의해서도 지배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당한다. 그럼 결국은 B는 지배당하기 때문에 투자 안에서 배제되겠죠? 배제된다. 그리고 우리 이 사례 보니까 B는 지배당하는 거니까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고 결국 지배율 충족은 뭐가 됩니까? A와 C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율 충족 투자는 이 단순한 이 사례 봤을 때 뭡니까? A와 C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점 A와 C를 좌표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Y축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이고 X축은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 값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 A 투자입니다. A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10%라는 이야기예요. 10%다. 10%. 그리고 표준편차는 어때? 2%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연결해 봅시다. 10%, 2%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C 투자입니다. C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어때? 20%다. 20%. 그리고 표준편차는 어때? 3%다라는 겁니다. 3%. 그럼 자, 이걸 연결합시다. 기대수익 20%, 표준편차 3%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연결하면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 우리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자, 이와 같은 선으로 또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가리켜서 뭘 할 것인가?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효율적 프론티어는 뭡니까?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투자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게 되겠죠. 다음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어때? 높은 투자를 선택해서 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효율적 프론티어는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지배 원리를 충족한다. 이건 결국 뭡니까? 기대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이다. 이걸 선택해서 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부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투자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그리고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투자 안을 어때?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뭡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대수익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어때? 가장 낮은 투자를,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수익이 어때?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온 것처럼 기대수익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니 어때? 지배율을 충족시킨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투자니 뭡니까? 지배율을 충족시킨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배율을 충족시키는 투자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다, 심화 이론 과정이다, 이때 또 학습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일단 이렇게만 용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번 관련 내용인데, 자, 이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럼 포트폴리오는 뭘 얘기합니까? 분산 투자지. 분산 투자에서 한 자산에 집중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한 자산에 집중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서 줄여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같은 위험을 우리가 줄여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참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을 합해서 우리 흔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용어 정리가 반드시 또 되셔야 된다. 이도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잘 해봅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특정한 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참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부동산에 즉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자 먼저 우리 생각합시다.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때 보세요.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정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네요. 그럼 자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할까요? 특정 부동산만 하락할까요?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런 사례 봅시다.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지요. 따라서 내가 대출 와서 부동산 살려고 할까요? 아니겠지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부동산 수요는 수요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때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데 이도 보세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느냐? 특정 부동산만 수요가 감소한 이 문제죠.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위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것인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다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장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하튼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친 위험이기 때문에 썩거나 봐야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즉 분산 투자하더라도 체계 위험은 줄여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체계적 위험을 약한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설명다시피 경기 변동이다. 경기 변동이다. 다음은 이자율 변동이다. 다음 인플레이션이다. 등등이 체계적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B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여기 C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A라는 임대용 부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화재를 복원하는 동안은 임대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근에는 B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C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화재가 발생했다. 있으면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뭡니까?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비체험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비체험은 우리 흔히 개별 위험이다 또는 고유 위험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은 비체계적 위험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비체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즉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2부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겠지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 이는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할 수 있어.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비체험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때 총 위험은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뭐 됩니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합시다. 총 위험이,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줄어드는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구성한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 어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잘 구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104번입니다. 자, 104번 보시면 자, 체계적 위험이다. 이분 소개하고 있지요. 자,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부산에 즉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그래서 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화 등 우리 예를 들었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들이 뭡니까? 체계적 위험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된 위험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위험이다.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105번 봅시다. 105번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소개하고 있죠.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친 위험이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부동 특성부터 야기된 위험으로 개별 위험, 고유 위험이다, 분산 가능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하여 분산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할지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은 106번입니다. 106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연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자, 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기간 동안 딱 한 번 내가 지불하거나 아니면 딱 한 번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을 가려서 우리가 일시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매월마다 50만 원씩 연금 받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은 매월마다 지금 기간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만 원 금액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투자기간 동안 또 일단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가 지불하거나
지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을 뭐랍니까? 연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내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 내 투자 기간은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라는 겁니다. 5년인데 투자는 초에 내가 어때? 이제 1,000만 원 딱 한번 적립했습니다. 적립하고 이 투자년 동안 더 이상 적립한 금액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1,000만 원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내 투자 기간은 역시 5년입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5년인데 내가 매년 말마다 1,000만 원씩을 적립한다는 이야기야. 매년 말마다 1,000만 원씩을 적립한다라는 거. 그럼 이때 잘 보세요. 매년마다 기간이 같지요. 그리고 1,000만 원 금액이 같지요. 그럼 이때 1,000만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1,000만 원이지만 어때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1,000만 원 뭡니까? 일시불. 이때 1,000만 원 뭡니까?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시불과 연금이다. 이 부분도 용어 정리가 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시불은 말 그대로세요. 투자일 동안 일시에 자, 이처럼 지불하거나 일시에 받는 경우. 그래서 투자일 동안 딱 한 번 내가 지불한다는 이야기야. 또는 투자일 동안 딱 한 번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 이때를 우리 일시불. 다음은 투자년 동안 매 기간마다 어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투자년 동안 매 기간마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을 뭡니까? 연금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일시불 연금에 대한 용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106번입니다. 봅시다. 투자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것이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일시불. 다음 투자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 기마다 지불하거나 지불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연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 보세요. 자, 예를 들어 투자 기간 5년인데 투자한 초에 1,000만 원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투자한 초에 이처럼 1,000만 원 지불하고 더 이상 지불한 거 없네요. 그럼 이때 1,000만 원 뭐가 되겠습니까? 일시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매년마다 1,000만 원을 지불했다면 그럼 어때? 투자한 동안 투자한 5년인데 매년마다 지금 1,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1,000만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금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불 연금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107번, 108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07번은 이제 감채 기금계수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자, 내가 3년 후에 3억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지금 3년 후에 3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월마다 얼마씩 적립해야 될 것인가. 참 미래 일정 금액을 위해서 미래 일정 금액을 위해서 미래의 일정 금액을 위해서 매 기마다 얼마씩 적립해야 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할 때 활용하는 자본 환원 계수가 바로 뭡니까? 감채 기금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감채 기금 계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쓰겠죠. 내가 3년 후에 3억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 적금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월마다 어때? 이제 불입하겠죠. 적립하겠죠. 이때 적립액 이걸 구할 때 활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감채 기금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우리가 쉽게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감채 기수는 자, 미래 일정 금액을 위해서다. 그래서 미래 가치와 관련이 된다. 그죠? 뭘 구할 때 활용이 됩니까? 적립액 구할 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래가 깜깜하면 어때? 돈이라도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상해보세요. 그럼 미래가 깜깜하면 어때?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라도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채 기수는 미래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뭘 구할 때? 적립액 이걸 구할 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08번 내용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내가 20년 만기로 3억을 대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대출받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저당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설명드렸죠.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20년 만기로 내가 3억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받고 어떤 이제 매월마다 얼마씩 갚아 나갈 것인가? 자, 상환액. 자, 이를 구할 때 활용하는 자본 환원 계수가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저당 받아서 저당 상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 상수다. 그래서 저당 상수라는 것은 내가 대출을 받고 즉 저당 받고 매월마다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것이냐? 상환액. 이걸 구할 때 활용하는 자본 환원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분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현재 때 대출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대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 때 현재 가치와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뭘 구할 때? 상환액 구할 때 활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 따라서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다. 뭘 구할 때? 자, 상환액 구할 때 활용되는 자본환원 계수다라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감채 기금 계수와 저당 상수 비교가 되셔야 되겠지요. 자, 감채 기금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 했죠. 감채 기수는 미래 가치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 적립액 이걸 구할 때 활용하는 자본 환원 계수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저당 상수는 어떻게 했죠?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 그래서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다. 뭘 구할 때? 상환액 구할 때 활용되는 자본 환원 계수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드립니다. 자, 미래 일정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해야 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기금 계수다. 자, 다음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물론 원리금 균등이다. 이 같은 방식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 나갈 것인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107번입니다. 107번. 자, 감채 기금 계수란 복리로 N년 동안 증식한 미래 일원을 위해서 결국은 미래 일정 금액 이걸 위해서 매기마다 적립해야 할 금액을 구할 경우에 적립액 이걸 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어때? 자본 환원 계수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님이 정기적금의 매기 적립액을 계산할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8번입니다. 저당 상수예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방식에 의한 대출금의 매기 상환액을 구할 경우에 사용은 어때? 자본 환원 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일정 금액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기금 계수. 다음 내가 현재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것이다. 상환액 이걸 구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 상수다. 이렇게 해서 잘 비교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9번입니다. 자, 109번은 현금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번은 여기 보세요. 자, 현금 흐름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 현금 수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현금 수지 이 표현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현금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수지 이 표현 있죠. 수지는 뭡니까? 수입과 지출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입과 지출의 약자다. 그럼 결국은 수입은 뭡니까? 나에게 들어온 거죠. 현금 유입이다 할 수 있겠죠. 현금 유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지는 뭡니까? 지출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어때?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이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걸 비교해서 결국 들어온 거 나간 거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어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금 유입과 유출이다. 이것은 현금 유입, 유출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현금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현금 유입 그리고 현금 유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이 현금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취득 그리고 운용의 과정이 따르죠. 대표적인 게 임대업이다라는 겁니다. 임대업. 자, 그리고 처분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간단히 들어봅시다. 내가 이 같은 A라는 임대형 부산을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라는 임대형 부산인데 총 10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총 투자액이다. 총 투자액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이라는 이야기. 10억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되겠지요. 내 돈을 뭡니까? 자기 자본. 내 거니까 어떻게 직거래해서 자기 자본은 다른 말로 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타인 자본이지요. 타인 자본을 자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저당이다.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저당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총 투자액은 총투자액은 자기 자본 즉 지분과 타인 자본 즉 저당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총투자액 10억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렛대과 이 같은 걸 얻기 위해서 타인 자본을 또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자기 자본은 6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야. 6억. 그럼 결국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4억 조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6억을 가리켜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6억은 자기 자본 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6억을 가려서 우리가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분 투자액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4억은 뭡니까? 타인 자본 저당이죠. 그래서 이는 저당 투자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자 보세요. 취득 시에는 자, 내 호조에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당연히 나가겠지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사를 보면 내 호점에 나가는 건 10억입니까? 6억입니까? 그렇죠? 6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투자액이 아니에요. 총투자액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지분 투자액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뭡니까?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용의 과정입니다. 자, 임대비란 운용의 과정에서는 내 호점에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우리 임대료한다 했어요. 그럼 가장 주된 소득이 바로 뭡니까? 임대료가 되겠지요. 임대료. 내가 임대료 와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오느냐 이걸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우리가 뭘 표현할 것인가? 바로 세후 현금 흐름이다. 또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세후가 뭡니까? 세금 낸 후란 이야기예요. 세금 낸 후다. 그래서 세금까지 다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세후 현금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이다. 자, 이는 어때? 매년을 단위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매년 단위로 산다. 그럼 내가 임대업을 어떻습니까? 5년 동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5년 동안 임대한다면 결국 어때? 운용한 세후 현금은 몇 개 산정됩니까? 자, 1년 기준이니까 5개 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입니다. 그럼 처분의 관수도 내 호점에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내 호점에 나왔던 건 얼마입니까? 6억이지요. 이 6억이 얼마가 돼서 다시 나에게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본다는 이야기예요.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 결국 6억이 새끼쳐서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 시도 현금 유입인데 현금이 크기는 뭡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세금 공제 후에 내가 투자한 지분이 얼마가 다시 돼서 복귀 나에게 돌아오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는 투자한 말에 발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금 유입은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운용의 과정에 의한 매년의 세후 현금과 처분의 과정에 의한 투자한 말의 세후 지분 복귀액 이 자체가 현금 유입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유출은 취득 시 이루어지죠. 취득 시에 뭐를 뭡니까? 지분 투자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걸 어떤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이것은 현금 유입, 현금 유출을 어때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 즉 세후 현금 수익가 어떻게 산정되냐 이 프로차트가 너무너무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자 프린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입니다.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부선의 현금을 예측하고 이처럼 현금을 예측하고 분석해야 된다. 현금은 현금 수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지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로 어때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설명했죠.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며 취득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입은 투자부선을 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될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와 참 매년을 기준한 데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 즉 세후 현금 같은 말이 되겠지요. 투자부선 처분시 발생될 투자한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유출은 취득할 경우 지분 퇴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금훈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110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